영감, 이런 고철 덩어리는 왜 달고 다녀? 덩치 큰 조폭이 비웃으며 휠체어 탄 노인의 가슴에서 훈장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곤 바닥에 던져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전우들이 피로 얻은 거란 말이다. 노인의 처절한 절규가 공원에 울려 퍼졌지만 조폭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평범한 조깅 복장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여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지은은 평소처럼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이지은이 혼잣말을 하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지은은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 울려 퍼졌어요. 숨소리도 일정하게 유지하며 평소 루트를 따라 달렸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한 이지은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공원 중앙 벤치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3명의 남자가 휠체어를 탄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조직원이 노인을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어르신, 나라에서 주는 돈이 오늘 나왔다면서? 그 귀한 돈,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려야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노인의 손에 들린 연금 봉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휠체어 탄 노인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이놈들, 지금 무슨 짓이야? 이건 내가 나라를 위해 피 흘리고 받은 돈이란 말이다. 아, 시끄럽네, 진짜. 조직원 중 하나가 귀찮다는 듯 노인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휠체어가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나자 노인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이지은은 조직원들의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김철민이었어요. 두 주먹을 꽉 쥔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쭈? 이건 또 뭐야? 반짝거리는 게 돈 좀 되나? 조직원 하나가 노인의 가슴에 달린 훈장을 발견하고는 비웃었어요. 그가 거칠게 훈장을 떼어내며 낄낄거렸습니다. 영감님, 이런 고철 덩어리는 왜 달고 다녀? 무겁게. 조직원이 훈장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군홧발로 가차없이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노인이 절규하며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건 안 돼. 그건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전우들의 넋이란 말이다. 김철민의 주먹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만 숙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깅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뭐야, 이 여자는? 훈장을 짓밟고 있던 조직원이 갑자기 나타난 이지은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지은의 발이 조직원의 발목을 정확히 밟았습니다. 뚝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조직원의 처절한 비명이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으악!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나머지 두 조직원이 눈을 번뜩이며 이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지은은 침착하게 몸을 낮췄어요. 첫 번째 조직원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옆으로 돌았습니다. 동시에 공원 안내판 기둥을 잡고 탄력 있게 몸을 회전시켰어요. 두 번째 조직원이 눈앞에서 사라진 이지은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은의 다리가 그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거든요. 그악!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무릎을 부여잡았어요. 세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이지은을 덮치려 했습니다. 이지은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어요. 으허! 모든 일이 10초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3명의 조직원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어요. 이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훈장을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훈장에 묻은 흙을 자신의 옷소매로 정성껏 닦아냈어요. 이지은이 노인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아이고, 아가씨. 정말 고맙소. 노인이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지은은 노인의 찢어진 군복자리에 훈장을 다시 정성껏 달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걸 함부로 바닥에 버리면 못 쓰죠.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이 이지은의 손을 고마움에 겨워 꼭 잡았어요. 김철민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이지은의 날렵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김철민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조직원이 고통 속에서도 겨우 몸을 일으키며 악을 썼어요. 야, 너 거기 안 서. 이 여자야. 우리가 누군지 알고 이래? 가만 안 놔둘 거야. 나머지 조직원들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로를 부축하며 공원을 허둥지둥 빠져나갔습니다. 이지은은 노인의 안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깅을 계속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30분 후 도망친 조직원들이 어둠침침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정갈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갈이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물었습니다. 꼴들이 왜 그 모양이야? 쥐새끼들한테라도 물어뜯겼어? 형님, 그게 아니라 괴물을 만났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조직원이 절뚝거리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웬 미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를. 뭐, 여자? 정갈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여자 하나한테 셋이 달려들어서 이 꼴로 돌아왔다고? 이 쓸모없는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형님. 조직원들이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 그 계집애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샅샅이 알아내. 정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감히 누가 이런 짓을 벌여. 한편 이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자 긴장이 풀렸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이지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평범한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이걸로 끝날 리가 없겠지. 이지은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책장 뒤로 걸어갔어요.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익숙한 군용 응급처치 키트가 들어 있었어요. 이지은은 하나씩 내용물을 점검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지. 그 시간 정갈은 부하들을 사방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공원 근처 상가고 뭐고 CCTV란 CCTV는 전부 뒤져. 그 여자 얼굴 어떻게든 찾아내. 공원 한쪽에서는 고등학생 민수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 촬영한 생생한 영상이 화면에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민수가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조직원들의 흉악한 얼굴이 떠올라 겁을 먹고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정갈이 다시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형님, 찾았습니다. 부하가 서류 뭉치를 다급하게 내밀었습니다.
3단지 아파트에 사는 이지은이라는 여자입니다. 정갈이 서류를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지은,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나. 정갈이 만족스러운 듯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재미있어지겠어. 당장 애들 전부 불러 모아. 밤 11시 정갈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부하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어요. 정갈이 손짓하며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1팀은 후문으로, 2팀은 옆 계단으로.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지 마. 절대 놓치지 마. 알겠습니다, 형님. 조직원들이 각자 위치로 흩어졌어요. 정갈은 권총을 허리춤에서 꺼내 차갑게 확인했습니다. 감히 내 부하들을 건드려? 오늘로 끝장이다.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13층 이지은의 집에서는 작은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복도 창문에 몸을 기댔어요. 아래쪽 주차장에 비친 그림자들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지은이 작게 숨을 내쉬며 셌어요. 총 8명. 생각보다 많이 왔네. 그림자의 크기와 움직임으로 무장 상태도 파악했습니다. 대부분 둔기를 들고 있고 리더격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지은은 즉시 집안의 가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소파를 현관 쪽으로 끌어다 놓았어요. 식탁과 의자들도 복도를 막을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이지은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서 식용유 병을 꺼냈습니다. 현관문 앞 복도 바닥에 얇게 뿌렸어요. 기름이 바닥에 스며들며 미끄러운 표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지은은 안방문으로 갔습니다. 드라이버로 경첩 나사를 풀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경첩이 헐거워지자 문이 위태롭게 기울어졌습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질 상태였어요. 좋아, 준비 끝. 이지은이 옷장에서 철제 옷걸이를 꺼냈습니다. 팬치로 끝부분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갈았어요. 층계참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 조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형님, 13층 맞습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닥치고 따라와. 다 왔어. 1302호야. 다른 조직원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정갈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총을 들고 문을 향해 겨눴어요. 다들 준비됐나? 문 따고 들어가는 순간 보이는 건 전부 작살내. 예, 형님. 부하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정갈이 발로 문을 세게 찼어요. 쾅! 문이 부서지며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들어가. 첫 번째 조직원이 함성을 지르며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균형을 잃고 미끄러졌습니다. 우악! 식용유에 발이 미끄러지며 보기 좋게 넘어졌어요. 이지은이 그림자 속에서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넘어진 조직원의 발목을 움켜잡았어요. 세게 비틀자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조직원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어요. 뒤에서 들어오던 두 번째 조직원이 그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뭐야? 너 왜 그러고 있어? 이지은은 미리 준비해둔 방문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문을 방패처럼 세워 좁은 복도를 막았습니다. 이 여자다. 야, 이 문 치워. 세 번째 조직원이 문을 세게 밀었어요. 이지은은 문틈 사이로 날카로운 옷걸이를 벼락같이 찔러 넣었습니다. 조직원의 어깨를 정확히 찔렀어요. 아, 미친 여자. 거기 꼼짝 마. 네 번째 조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서 정갈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멍청한 놈들. 다 비켜. 내가 직접 그 계집의 숨통을 끊어주마. 정갈이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구가 번쩍였어요. 탕!
탕, 탕. 이지은은 총소리와 함께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총구 화염의 방향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왼쪽에서 15도 각도, 거리 약 3미터. 이지은이 정갈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했어요. 소파를 발로 세게 찼습니다. 소파가 반대편 벽으로 날아가며 큰 소리를 냈어요. 쿵! 저쪽이다. 정갈이 소리가 난 소파 쪽으로 총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이지은은 천장의 에어컨 위로 올라갔어요. 소리 없이 정갈의 머리 위로 이동했습니다. 정갈은 여전히 소파 쪽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이지은이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정갈이 위를 올려다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지은의 주먹이 정갈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정갈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권총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이 모두 신음하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지은이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튄 유리 파편이 팔에 박혀 있었어요. 피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왔어요. 핀셋으로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이 정도 상처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상처를 봉합하는 동안 이를 악물었어요. 한편 시내 고급 사무실에서는 박태구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스님, 정갈 형님 팀이 전멸했습니다. 박태구는 화를 내는 대신 등골이 서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전멸? 고작 여자 하나한테? 이거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을 찾아냈군.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이지은이라 UDT 특수임무대대 출신이네. 박태구가 흥미롭다는 듯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과잉 폭력으로 불명예 전역까지. 아주 마음에 들어. 정말 흥미로운 여자야. 박태구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박태구는 정갈을 끌고 조직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갈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박태구가 정갈을 발로 툭 밀며 조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한심한 꼴을 좀 보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따르던 정갈이라는 놈입니다. 여자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모양으로 돌아왔어. 조직원들이 두려움에 찬 눈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정갈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제 사냥개가 아니라 주인이 직접 나설 때가 됐군. 박태구가 주먹을 쥐며 선언했어요. 저 여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예, 보스님. 조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군 시절 기록, 가족, 친구, 숨 쉬는 것까지 전부 다 알아내. 박태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어요. 그 시간 이지은은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엉망이 된 가구들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가득했어요. 여기서 더 있을 수는 없어. 검은색 더플백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응급처치 용품, 그리고 현금을 넣었어요. 이지은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집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팀장님, 이건 단순한 조폭들 싸움이 아닙니다. 혈흔 패턴을 보세요. 과학수사대원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전투 기술이 사용된 흔적입니다. 특수요원 개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상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박태구는 경찰 내부 정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수요원 개입 사건으로 분류됐다고요? 박태구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간다는 듯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더 재미있어지지. 박태구가 창밖을 바라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여자를 밖으로 끌어낼 아주 좋은 미끼가 생겼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공원에서 만나자고. 다음 날 오후 박태구가 공원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행동대장 독사가 따라왔어요. 박태구의 시선이 커다란 기념비에 머물렀습니다. 박태구가 기념비를 보며 비웃듯 중얼거렸어요. 백호 기념비라. 웃기는군. 호랑이는 이미 가죽만 남았는데 말이야. 기념비에는 백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스님, 저기 노인들이 있습니다. 독사가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들을 가리켰어요. 자, 그럼 연극을 시작해볼까? 박태구가 우아하게 손짓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노인들을 거칠게 둘러쌌어요. 어르신들, 저희랑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가. 한 노인이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끄럽고 기념비 앞에 무릎 꿇고 앉으세요. 조직원이 노인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어요. 이보시오. 힘없는 늙은이들한테 이런 짓은 안 되는 거야. 다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항의했습니다. 늙으면 말이 많아지는 게 문제야. 독사가 노인의 지팡이를 빼앗아 두 동강 냈습니다. 조직원들이 노인들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돈과 생필품들을 모두 바닥에 쏟아냈어요. 어르신들,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으시겠죠? 안 돼. 그건 내 약값이라고. 노인 하나가 울부짖었습니다. 박태구가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노인들의 소중한 물건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보시오, 어르신들. 쓸데없는 것들은 이렇게 태워버려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때 이지은이 공원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후드를 쓰고 있었지만 박태구가 바로 알아봤어요. 드디어 주인공이 등판하셨군. 보스님, 저기 여자가 왔습니다. 독사가 이지은을 가리켰어요. 박태구가 기념비 뒤에 숨어있던 남자를 머리채를 잡아 끌어냈습니다. 김철민이었어요. 내 친구인 이 할아버지도 함께 있었지, 아마. 이거나. 김철민이 발버둥 쳤습니다. 박태구가 김철민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기념비에 얼굴을 세게 박았습니다. 쿵. 으악. 김철민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어서 와, 이지은 씨. 박태구가 활짝 웃으며 소리쳤어요.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어. 마음에 드나? 이지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직원들이 창처럼 둘러싸며 길을 막았어요. 어르신들부터 풀어주시죠. 이지은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릎 꿇고 항복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박태구가 김철민의 머리를 기념비에 더 세게 짓눌렀어요. 독사가 휘발유통을 꺼냈습니다. 노인들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이 영감들 전부 통구이가 될 줄 알아. 이지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노인들이 위험에 처했거든요. 그래, 아주 똑똑한 선택이야. 독사가 라이터를 들어 올리며 비웃었어요. 그 순간 김철민이 움직였습니다. 박태구의 손가락을 순식간에 잡아 뒤로 꺾었어요. 뚝. 아. 박태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철민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검은색 바둑알이었습니다. 바둑알이 독사의 눈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어요. 으악. 내 눈. 독사가 눈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김철민이 기념비 아래로 손을 뻗었어요. 숨겨진 공간에서 녹슨 쇠파이프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이군, 이놈. 김철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굶주린 맹수의 눈이었어요. 파이프를 양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저 눈빛은 나이가 지긋한 조직원 하나가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했어요. 설마 백호, 하얀 호랑이가 돌아왔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젊은 조직원이 당황했습니다. 무기 버려. 살고 싶으면 어서. 늙은 조직원이 자신의 쇠막대를 바닥에 던졌어요. 김철민이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으악! 두 번째 조직원이 달려들었습니다. 김철민의 파이프가 그의 옆구리를 묵직하게 가격했어요. 으허! 이지은도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철민의 등 뒤에 서서 빈틈없는 방어 자세를 취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겠군요. 이지은이 조직원 하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김철민과 이지은이 등을 맞댔어요. 완벽한 방어 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젊은이, 아직 싸울 힘은 남아있겠지? 김철민이 파이프를 돌리며 외쳤어요. 조직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의 파이프가 그들을 막았어요. 휙, 쿵. 이런 괴물 같은 놈들. 한 조직원이 쓰러지며 말했습니다. 이지은이 뒤쪽 적들을 처리했어요. 주먹과 발이 정확히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박태구가 부러진 손가락을 부여잡으며 일어났어요. 이런 미친 상황이. 이 늙은이랑 계집애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다 죽어버려. 박태구가 눈이 뒤집혀 총을 난사했어요. 탕, 탕, 탕. 이지은이 재빨리 바닥에 돌멩이를 집었습니다. 박태구의 손목을 향해 정확히 던졌어요. 아! 박태구의 손목이 꺾이며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위잉, 위잉. 젠장, 경찰이야. 남은 조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박태구가 이를 갈며 일어났어요. 오늘의 굴욕은 절대 잊지 않겠다. 기다려. 반드시 내 놈들을 이 기념비와 함께 묻어주마. 박태구와 조직원들이 급히 도망쳤습니다. 독사도 눈을 비비며 비틀거리며 뒤따라갔어요. 경찰차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이상했어요. 도망가는 독사에게 윙크를 했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관이 귀찮다는 듯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저 조폭들이 우리를 괴롭혔소? 한 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증언했습니다. 에이, 어르신들끼리 그냥 술 한잔 하시고 다투신 거구먼. 별일 아니니 다들 집으로 가세요. 경찰관이 대충 넘어가려 했어요. 바닥의 증거들을 발로 차서 흩어뜨렸습니다. 이지은과 김철민은 혼란을 틈타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어요. 공원을 벗어난 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실력을 인정하는 침묵이었어요. 따라와. 김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철민을 따라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상대는 저놈들이 아니야. 김철민이 앞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놈들을 만든 세상과 싸워야 해. 이지은이 김철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세상과 싸운다는 게 무슨 뜻이죠? 곧 알게 될 거야. 김철민이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날 밤 박태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물건을 던지고 있었어요. 감히 이 박태구를 물먹여? 그것도 늙은이랑 계집애 하나가.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화가 가라앉은 후 박태구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사 최진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 검사, 이제 슬슬 당신이 나설 차례가 된 것 같군.
박태구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한편 김철민의 은신처인 지하 대장간에서는 이지은이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녹슨 철판에 여러 이름이 날카롭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민수, 이광호, 정태식. 저분들은 누구인가요? 이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철민이 대장간 화로에 불을 지피며 나직이 대답했어요. 나를 지키다 먼저 간 내 동생들이야. 이제 그놈들을 위해 마지막 남은 일을 해야 해. 대장간의 화로에서 붉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이 벽에 새겨진 이름들을 쓸쓸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이지은 씨, 괜찮다면 내 질긴 과거 이야기를 좀 들어주겠소? 이지은이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김철민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5년 전 최진혁이라는 뱀 같은 검사가 있었소. 그놈이 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조직을 완전히 박살냈지. 검사가요? 이지은이 의외라는 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정의의 사도 행세를 했지. 김철민이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괴물이었소. 우리를 쓰고 버리는 사냥개로 여겼지. 김철민이 화로를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최진혁은 우리를 이용해 정치인들의 더러운 뒤치다꺼리를 하게 했소. 그런데 왜 박태구가 어르신을 배신한 겁니까? 이지은이 물었어요. 최진혁이 박태구 그놈을 따로 불러내 회유했거든. 김철민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섞였습니다. 내 목숨과 조직 전체를 넘기면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이오. 김철민이 벽의 이름들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어요. 결국 나를 지키려던 내 동생들이 나 대신 죽었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박태구 그놈을 믿었던 내 잘못이오. 그래서 복수를 하시려는 거군요. 이지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김철민이 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먼저 간 내 동생들에 대한 내 마지막 예의야. 김철민이 이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나를 도와주시오. 이지은 씨. 나 혼자 힘으로는 저 괴물들을 상대할 수 없어. 이지은이 벽의 이름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 순간 과거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부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뭐라고? 김철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죽은 자를 위한 전쟁은 산 자들만 다치게 할 뿐입니다. 이지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는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지은 씨. 김철민이 애타게 불렀지만 이지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대장간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시간 박태구는 시내 한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국수 가게 앞이었어요. 간판에는 할머니 송국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확실한가? 박태구가 부하에게 물었어요. 네, 보스님.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김철민의 옛 부하 박민수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박태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70대 할머니가 국수를 삶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밝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국수 한 그릇 주시겠소? 옛날 생각이 나서. 박태구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혹시 김철민이라고 아시오? 할머니 남편을 죽게 만든 장본인인데. 박태구가 차갑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헛소리 마시오. 할머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영감님은 김철민 씨를 친형님처럼 따랐소.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니야. 박태구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기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야. 할머니가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어요. 박태구가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그대로 넘어졌어요. 아야, 김철민, 그 늙은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나 말해. 박태구가 소리쳤습니다. 모르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오. 할머니가 울며 애원했어요. 박태구가 주방에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푸른 불꽃이 치솟아 올랐어요. 그럼 그 소중한 추억이 담긴 가게부터 재로 만들어 드려야지. 안 돼, 제발. 할머니가 절규했습니다. 박태구가 식용유를 바닥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웃으며 라이터를 던졌습니다. 우르르 소리를 내며 불이 번져나갔어요. 사람 살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박태구와 부하들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어요. 가게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이지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어지럽게 와 있었어요. 할머니가 구급차 옆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지은이 절박하게 달려갔어요. 아, 이지은 씨.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 한쪽에 끔찍한 화상을 입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지은이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철민 씨를 찾는 젊은이들이었어. 다짜고짜 이 늙은이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지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할머니가 오히려 이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지은 씨,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제발 당신이라도 무사해야 해. 그 말에 이지은의 마지막 망설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맡기고 곧장 대장간으로 돌아갔어요. 김철민이 혼자서 멍하니 꺼져가는 화로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말없이 그 옆에 섰어요. 돌아왔군. 김철민이 이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가게가 불탔습니다. 이지은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철민의 주먹에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박태구,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이지은이 주머니에서 자신의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화로 속으로 던져 넣었어요. 군번줄이 붉게 달아오르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군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싸우겠습니다. 이지은이 결심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김철민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사부 나야. 김철민이 말했어요. 그래, 대장간에 불이 다시 붙었다.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그게 정말이십니까? 그래,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연락해. 김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15년 만에 백호가 다시 움직인다고 전해라. 이지은이 김철민의 낡은 작전 계획서를 펼쳐봤습니다. 여러 건물 그림과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 계획은 안 됩니다. 이지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심이 앞서 너무 무모합니다. 이건 자살행위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요? 김철민이 물었어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하책입니다. 저들은 거대한 성이에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성으로 들어가는 보급로부터 끊어야 합니다. 이지은이 펜을 들어 계획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구의 돈줄부터 전부 끊어버리는 겁니다. 김철민이 이지은의 계획을 살펴봤어요. 이거 정말 무섭도록 영리한 방법이군. 어르신의 경험에 제 전술을 합치면 됩니다. 이지은이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대장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50대,
60대 남자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모두 김철민의 옛 부하들이었습니다. 형님, 왕사부가 가장 먼저 김철민에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다들 와주었구나, 고맙다. 김철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형님,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한 조직원이 이지은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리더다. 김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조직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어요. 형님, 농담이시죠? 이 중요한 일을 계집애한테 맡기자고요? 말로만 들어서는 모르시겠죠. 이지은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5분 한꺼번에 들어오시죠. 조직원 5명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이지은이 침착하게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의 주먹을 피하고 팔꿈치로 명치를 찔렀어요. 두 번째 조직원은 다리 걸기로 넘어뜨렸습니다. 나머지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이제 제 리더십에 이에 있는 분 또 계십니까? 이지은이 숨도 차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직원들이 경외의 눈빛으로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리더님,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 방식은 바뀝니다. 이지은이 칠판을 가져왔어요. 주먹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싸울 겁니다. 이지은이 정보 수집, 미행, 감시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김철민은 따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지하세계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요. 박태구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샅샅이 알아봐. 며칠 후 모든 정보가 수집되었습니다. 대장간 화로 불빛 아래서 마지막 회의가 열렸어요. 이제 시작이다. 김철민이 이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해요. 이지은이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로의 불꽃이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이지은과 왕사부가 고급 호텔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지은은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왕사부는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왕사부가 긴장된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어요. 리더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놈들 소굴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지은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호텔 입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박태구의 돈줄을 여기서 끊어버릴 겁니다. 호텔 지하에는 박태구의 불법 경마장이 있었어요. VIP 룸 입구에서 경비원이 신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비켜서. 신흥 재력가 김 회장님이시다. 왕사부가 경비원에게 명함을 툭 던지듯 내밀었어요. 아이고, 김 회장님. 경비원이 굽실거리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VIP 룸 안은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어요. 큰 스크린에서 경마 중계가 광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벌게진 부자들이 큰 돈을 걸고 있었어요. 귀한 분이 오셨군요. 소문으로만 듣던 김 회장님이십니까? 한 남자가 왕사부에게 다가와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은은 왕사부의 뒤에서 냉철한 경호원 역할을 했어요. 주변을 경계하는 척하며 VIP 룸의 구조와 CCTV 위치를 전부 파악했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지은이 왕사부에게 작게 말했어요. 왕사부가 눈짓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은은 조용히 룸을 빠져나갔어요. 복도 끝에 경비가 삼엄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메인 컴퓨터가 바로 그곳에 있을 거예요. 이지은이 문 앞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컴퓨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빙고. 이지은이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전원 어댑터처럼 생긴 해킹 장치였어요.
컴퓨터 뒤쪽에 소리 없이 조용히 꽂았습니다. 거기 누구야?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찾고 있었는데 길이 헷갈려서. 이지은이 어리숙한 표정으로 당황한 척하며 돌아봤습니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이야. 당장 안 나가? 경비원이 험악하게 이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지은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VIP 룸으로 돌아간 이지은은 왕 사부 옆에 섰어요. 눈짓으로 장치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유유히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역시 리더님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왕 사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시 외곽의 안전가옥에서는 한서준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지은의 군 시절 후배이자 천재적인 IT 전문가였습니다. 선배님, 연결됐습니다. 한서준이 모니터를 보며 흥분해서 외쳤어요. 박태구의 안방에 제대로 깃발 꽂았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돈의 흐름과 추악한 거래 내역들이 가득했어요. 이거야말로 대박이네요. 한서준이 파일들을 빠르게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구의 모든 비리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김철민의 휴대폰으로 자료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어요. 대장간에서 김철민이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제 판을 한번 흔들어 볼까? 김철민이 전화를 걸었어요. 김철민이 목소리를 음산하게 바꿔 말했습니다. 독수리파 두목 받고 당신들 뒤통수 제대로 맞게 생겼으니 누구냐 넌? 전화 너머에서 의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태구의 흥낭파가 당신들 마약 루트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어. 김철민이 교묘하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 세워졌고 내 놈들 목숨은 파리 목숨이야. 그 시간 이지은의 B팀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왕 사부와 조직원 셋이 트럭을 타고 있었습니다. 리더님, 바로 저기가 흥낭파의 비밀 창고입니다. 왕 사부가 낡은 건물을 가리켰어요. 경비는 2명뿐입니다. 둘 다 졸고 있습니다. 조직원이 망원경으로 살펴봤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죠. 이지은이 차에서 내렸어요. 창고 경비원들이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가서 목덜미를 눌러 기절시켰어요. 창고 문 여세요. 왕 사부가 속삭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마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 정도면 미끼로 충분하겠군요. 이지은이 상자 몇 개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독수리파 구역 근처에 마약을 버려두었어요. 마치 독수리파가 흥낭파의 것을 훔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독수리파 보스가 경로했습니다. 뭐? 박태구 그 교활한 여우 같은 놈이 감히 우리 구역을 넘봐? 네, 보스님. 부하가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우리 구역에서 그놈들 마약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우리를 도발해? 당장 전부 죽여버려. 독수리파 보스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밤 도시 곳곳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독수리파가 흥낭파의 사업장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지하 세계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박태구가 급히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보스님, 독수리파 놈들이 미친 개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하가 공포에 질려 떨며 보고했습니다. 사업장 절반 이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왜 갑자기? 이유가 뭐냐고. 박태구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김철민. 박태구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게 그 늙은 쥐새끼의 짓이야.
가장 날쌘 놈들로 정예부대 소집해. 박태구가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어요. 그 영감쟁이의 대장간으로 간다. 그 시간 대장간에서는 이지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곳곳에 치명적인 함정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철사를 매달고 저쪽엔 이지은이 천장의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을 까는 철사를 설치했어요. 소화기들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터지도록 압력을 최대로 높여 조작했어요. 준비는 다 됐나? 김철민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지은이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11시 박태구와 부하들이 대장간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악랄한 정예부하 8명이 따라왔어요. 김철민, 이 늙은 쥐새끼야. 당장 튀어나와. 박태구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대장간은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박태구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어가서 다 찢어버려. 첫 번째 부하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소화기가 터졌습니다. 펑! 하얀 가루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으악! 아무것도 안 보여. 부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지은이 나타났어요. 철사에 걸려 넘어진 부하를 무자비하게 발로 찼습니다. 어디 있어? 이 계집애가. 두 번째 부하가 휘두른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어요. 이지은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등 뒤에서 목을 눌러 기절시켰어요. 젠장, 여긴 완전 미로 같잖아. 세 번째 부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소화기가 또 터져서 시야를 가렸어요.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씩 쓰러져 나갔습니다. 독사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썩 나와. 이지은이 위에서 밧줄을 던졌습니다. 밧줄이 정확히 독사의 목에 감겼어요. 으악! 독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지은이 독사를 쇠사슬로 묶었어요. 뜨거운 화로 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보스, 보스, 살려주십시오. 독사가 절규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박태구만 남았습니다. 김철민이 화로 앞에서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박태구, 15년 만이구나. 김철민이 쇠파이프를 들고 말했습니다. 내 동생들 제사상에 내 놈을 올리려고 오래 기다렸다. 헛소리 집어치워. 이 늙은이야. 내 놈 세상은 이미 끝났어. 박태구가 총을 꺼냈어요. 김철민이 파이프로 총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맨손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박태구의 주먹이 김철민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김철민도 무릎으로 박태구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죽어. 박태구가 비열하게 칼을 꺼냈습니다. 김철민이 파이프로 박태구의 손목을 쳤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김철민이 박태구를 붙잡았습니다. 파이프로 팔다리 힘줄을 정확히 끊었어요. 으악! 박태구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어요. 김철민이 USB를 박태구 옆에 놓았습니다. 흥랑파의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죽음은 너무 편한 벌이기 때문이다. 평생을 내 죄의 무게를 느끼며 땅을 기어다니며 살아라. 김철민이 이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저 쓰레기 경찰서 앞에 데려다 놔. 새벽 4시 경찰서 앞에 트럭이 섰어요. 의식 잃은 박태구와 USB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며칠 후 불타버린 국수가게 터에서 모든 팀이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임시 주방을 차려놓았어요. 큰 냄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이 라면 그릇을 높이 들고 말했습니다. 먼저 간 내 동생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이지은이 걱정스럽게 할머니를 챙겼어요. 그럼 이제 괜찮고 말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이겼으니까. 모든 사람이 조용히 라면을 먹었어요. 그것은 진짜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박태구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옆에는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그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기자들 앞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 옆에는 이 사회의 추악한 폭력에 희생된 한 시민이 서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테러 조직에게 일방적으로 공격당한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흥랑파의 범죄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았나요? 그 모든 것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최진혁이 서류를 흔들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회에 불만을 품은 테러리스트들이 만든 악의적인 가짜 자료일 뿐입니다. 박태구가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감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진혁이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 모든 테러의 진짜 범인은 바로 이지은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전쟁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불행을 사회 탓으로 돌리는 위험천만한 전투강입니다. 기자들이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습니다. 불명예 전역이라고요? 과잉 폭력으로 군에서 쫓겨난 통제 불능의 위험인물입니다. 최진혁이 이지은의 군 시절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여자는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무차별 테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수배된 김철민은 누구입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때 서울을 주름잡던 조직 폭력배의 보스였죠. 최진혁이 김철민의 사진도 내밀었습니다. 이지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왕국을 다시 세우려는 악질적인 범죄자일 뿐입니다. 뉴스를 보던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는 이지은과 김철민을 악마로 매도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2시 모든 시민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어요. 긴급 재난 문자. 테러리스트 이지은, 김철민 공개 수배. 발견 즉시 112 신고 바람. 은행에서는 두 사람의 계좌를 모두 정지시켰어요. 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형님, 왕사부가 김철민에게 절박하게 달려왔어요. 지금 온 세상이 우리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김철민이 멍하니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형 전광판에 자신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개 수배범 김철민이라는 글자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저게 나라고? 내가 평생을 지켜온 이 나라에서 내가 수배범이라고? 김철민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김철민을 알아봤습니다. 저기 저 늙은이 김철민 맞잖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 저놈 잡아. 김철민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흑.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형님. 왕사부가 김철민을 부축하며 절규했어요. 이지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심장 발작인 것 같아요. 이지은이 김철민을 등에 업었어요. 저기 수배범들이다. 꽉 잡아. 시민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도망 못 가게 막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지은이 김철민을 업고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이쪽입니다. 이지은이 하수도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무거운 뚜껑을 열고 아래로 뛰어들었어요. 하수도 안은 어둡고 축축한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이지은이 김철민을 업고 차가운 물을 헤쳐나갔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30분 후 한서준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앞이 어수선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진혁 검사님의 직속 명령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관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팀 리더가 한서준에게 말했어요. 모든 진료 기록과 약품 관리 대장을 제출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한서준이 당황했습니다.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즉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감사팀원이 컴퓨터를 압수하고 있었어요. 이지은이 뒷문으로 김철민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한서준이 기겁하며 놀랐어요. 선배님, 설명은 나중에 할게. 당장 응급수술 해야 해. 이지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준이 김철민을 수술실로 옮겼어요. 선배님, 지금 병원이 완전히 막혔어요. 여긴 너무 위험합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 김철민 씨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 이지은이 수술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김철민의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한서준이 필사적으로 치료했어요. 그 시간 이지은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감사팀이 여전히 서류를 뒤지고 있었어요. 이지은이 망설임 없이 화재 경보기를 눌렀습니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화재 발생, 전원 즉시 대피하세요.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감사팀이 서류를 보호하려고 허둥지둥 뛰어다녔어요. 안 돼. 중요한 서류가 다 졌잖아. 혼란을 틈타 감사팀이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지은이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은 겨우 끝났어요. 한서준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고마워. 이지은이 김철민을 세탁물 카트에 옮겼습니다. 담요로 덮어서 완벽하게 숨겼어요. 병원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었어요. 흥랑파 잔당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됐네요. 이제 우린 도간에 든 쥐입니다. 한서준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이지은이 전기실로 갔습니다. 메인 스위치를 내려서 정전을 만들었어요. 병원 전체가 순식간에 어둠에 빠졌습니다. 뭐야, 갑자기 정전이야. 경찰들이 당황했어요. 이지은이 김철민을 카트에 숨기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동했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태구의 잔당들이었어요. 거기서 조직원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이지은이 주차장 구석에 구급차를 발견했어요. 카트를 밀고 구급차로 달려갔습니다. 저 여자 잡아. 조직원들이 달려들었어요. 이지은이 주먹으로 첫 번째 조직원을 쓰러뜨렸습니다. 발로 두 번째 조직원의 무릎을 걷어찼어요. 구급차 문을 열고 김철민을 옮겼습니다. 시동을 걸고 급발진했어요. 놓치지 마. 쫓아. 조직원들이 차에 뛰어 올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지옥 같은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차와 조직원들의 차가 뒤를 바짝 쫓아왔어요. 급커브를 돌 때 타이어가 파열됐습니다. 구급차가 크게 흔들리며 속도가 떨어졌어요. 젠장! 김철민의 수술 부위에서 피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이동으로 상처가 터진 거예요. 이지은이 버려진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를 창고 안으로 몰고 들어갔어요. 김철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이지은이 자신의 팔을 칼로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나왔어요. 고무줄로 팔을 묶고 김철민에게 직접 수혈을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요. 하지만 김철민의 맥박이 점점 약해졌어요.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배낭에서 작은 통신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비상 장비였어요. 암호화된 군용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강민준 소령, 여기는 이지은. 응답하라. 이지은 중령님? 중령님 맞으십니까? 전파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지은이 자신의 위치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이지은을 향했어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지은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김철민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결국 여기까지인가. 이지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고 안이 갑자기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총을 겨눈 것은 경찰이 아니었어요. 완전 무장한 군복을 입은 특수부대 병사들이었습니다. 이지은 중령님, 강민준 소령이 방탄 헬멧을 벗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경찰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지금 여긴 경찰 통제 구역인데. 지금부터 이 사건은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직접 관할한다. 강민준이 대통령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보여줬어요. 이 시간부로 경찰은 모든 작전에서 손 떼도록. 하지만 이건 명백한 월권. 경찰서장이 항의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테러 사건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 사안입니다. 강민준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개입하면 반역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지은이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강소령.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천만에요. 김철민 씨 상태는 어떻습니까? 강민준이 구급차를 들여다봤어요. 위험해요. 당장 전문적인 수술이 필요해요. 이지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군 헬기가 창고 위에 나타났어요. 의료진이 로프를 타고 내려와서 김철민을 옮겼습니다. 환자 생체 신호 극히 불안정. 수도통합병원 외상센터로 긴급 이송한다. 의무관이 소리쳤어요. 1시간 후 군 병원 비밀병동에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의료진이 동원되었어요. 이지은은 초조하게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군의관이 땀에 젖은 채로 나와서 보고했어요. 하지만 아직 의식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 이틀 후 김철민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허공을 보며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셰익스피어, 그의 비극, 45년산 포도주. 김철민이 침대에 누워 혼잣말을 반복했어요. 그 안에 판도라가 상자를 열면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지은이 김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판도라, 셰익스피어 책장 뒤에. 김철민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지은이 김철민의 말을 모두 노트에 적었습니다. 강민준에게 보여줬어요. 암호 같기도 하고 그냥 헛소리 같기도 하군요. 강민준이 노트를 살펴봤어요. 혹시 이 단서들이 최진혁과 관련이 있을까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보팀원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최진혁의 모든 개인정보를 샅샅이 조사하겠습니다. 몇 시간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찾았습니다. 최진혁, 악질 와인 수집가입니다. 팀원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특히 1945년산 샤토 무통 로칠드를 가장 아낀다는군요. 셰익스피어는 뭐지? 강민준이 물었어요. 서재에 셰익스피어 초판본을 전시해 뒀습니다. SNS에 자랑질한 사진이 있습니다. 다른 팀원이 SNS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십시오. 사진에는 최진혁의 호화로운 서재가 나와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전집이 고풍스러운 책장에 꽂혀 있었어요. 그럼 판도라는 대체 뭘까요? 이지은이 궁금해했어요. 모든 비리를 기록한 비밀 장부의 이름일 겁니다. 팀원이 추론했습니다. 그야말로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인 거죠. 강민준이 최진혁 저택의 설계도를 구했어요. 서재 뒤에 비밀 와인 셀러가 있습니다. 그곳에 비밀 금고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이지은이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중령님 혼자 가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강민준이 걱정했어요. 저희가 최첨단 장비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밤 이지은이 최진혁의 저택에 접근했습니다. 온몸에 검은색 최첨단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군에 있을 때도 못 보던 물건들이군. 세상 참 좋아졌어. 이지은이 장비 사용법을 익혔어요. 이 버튼이 야간 투시경이고 이건 고주파 절단기구나. 저택의 경비는 상상 이상으로 삼엄했습니다. 적외선 감지기와 고성능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있었어요. 이지은이 고주파 블레이드를 꺼냈습니다. 서재 창문의 방탄 유리를 조심스럽게 절단했어요. 소리 없이 완벽한 원형 구멍을 뚫었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가자 적외선 감지망이 보였어요. 빨간 레이저 줄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액체 질소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감지기가 하얗게 얼어붙으며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셰익스피어 전집을 찾았어요. 책장 뒤쪽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었군. 와인셀러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였어요.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수천 병의 와인들이 가득한 거대한 지하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에 작은 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두꺼운 검은색 수첩이 나왔어요. 표지에 금박으로 판도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도라, 이제 상자를 열 시간이다. 이지은이 수첩을 펼쳐봤어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치인, 검사, 경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삐잉, 삐잉. 저택 전체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침입자 발생, 서재 쪽이다. 경비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지은이 수첩을 품에 넣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박태구의 잔당들이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여자야. 조직원들이 총을 겨눴어요. 이지은이 서재의 무거운 책장을 밀어뜨렸습니다. 쿵, 쿵. 책장들이 무너지며 바리케이드를 만들었어요. 치열한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탕, 탕, 탕. 이지은이 책상 뒤에 숨어서 응사했어요. 젠장, 탄알이 거의 떨어져 가네. 이지은이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총알을 쏜 후 근처에 고급 와인병을 집어들었어요. 병을 깨뜨려서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죽어. 조직원이 달려들었어요. 이지은이 깨진 와인병으로 그의 손목을 그었습니다. 으악! 창문 쪽으로 겨우 탈출로를 확보했어요. 밖으로 뛰어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앞을 막았습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를 망쳤어. 아버지의 원수. 최진혁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작은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강민준이 조종하는 군용 드론이었어요. 펑! 드론에서 비살상 충격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최진혁의 아들이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이지은이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강민준이 차를 대기시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판도라 수첩입니다. 이지은이 수첩을 건네줬습니다. 강민준이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중령님. 이제부터는 당신들의 전쟁이에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중령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지은이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강민준은 즉시 수첩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감찰팀에 전송 완료했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팀에 익명으로 제보해. 강민준이 지시했어요. 언론이 청와대와 국회를 물어뜯게 만들어. 다음 날 새벽 5시 대한민국 모든 뉴스가 터졌습니다. 속보, 판도라 게이트,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부패의 실체. 전국의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같았어요. 최진혁 검사, 15년간 이어진 추악한 부패의 고리. 정치, 검찰, 경찰을 아우른 비리 폭로. 최진혁이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것은 국가를 흔들려는 불순 세력의 비열한 음모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활짝 열렸거든요. 판도라 게이트가 터진 다음 날 최진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선 최진혁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마지막 발악처럼 당당했습니다. 최진혁이 단상을 치며 울부짖듯 소리쳤어요. 이것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군부 독재 세력의 비열한 쿠데타입니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조작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혼란에 빠져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장부에 적힌 구체적인 증거들이 모두 가짜입니다. 최진혁이 기자의 말을 거칠게 끊었어요. 이지은과 김철민은 군대의 총칼을 등에 업고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언론이 양쪽으로 완전히 양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송은 최진혁의 주장을 옹호했고 어떤 신문은 판도라 게이트의 진실을 파헤쳤어요. 인터넷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실 공방이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최진혁의 여론 조작팀이 움직였어요. 수많은 가짜 계정들이 이지은과 김철민을 악마로 만드는 글을 퍼뜨렸습니다. 살인마 테러리스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때 한 고등학생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안 돼. 영웅을 범죄자로 만들 순 없어. 내가 본 진실은 이게 아닌데. 민수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날 공원에서 떨면서 촬영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섭지만 이제는 진실을 보여줄 때야. 민수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국군의 날 공원에서 제가 직접 본 진실입니다였어요. 영상에는 이지은이 흉악한 조직원들로부터 노인을 구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흥랑파 조직원들이 노인의 훈장을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도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부패한 경찰이 증거를 감추려고 하는 장면까지 다 찍혀 있었습니다. 미쳤다. 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였으면 어쩔 뻔했어. 이지은 씨 진짜 영웅이었네. 저게 진짜 참군인이지.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만을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수의 영상을 본 할머니가 TV 뉴스에 나왔어요. 국수 가게 할머니였습니다. 이지은 씨는 그 아가씨는 목숨을 걸고 저 같은 늙은이를 지켜준 은인이에요.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게가 불탈 때도 제 걱정부터 해주셨어요. 눈물 나게 고마운 분입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진짜 범죄자는 최진혁 검사와 한패인 박태구 일당이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흥낭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상인들이 눈물로 증언했어요. 우리는 이지은 씨와 김철민 어르신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어요. 부패검사 최진혁을 즉각 체포하라. 정부도 더 이상 거센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이번 판도라 게이트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오늘부로 특별검사 임명을 지시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요. 일주일 후 최진혁이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부패 카르텔에 속해 있던 모든 공범도 모두 체포되었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이것은 음모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판도라 장부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이지은과 김철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두 분께 국민영웅훈장을 수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강민준이 전화로 말했어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이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싫어요. 김철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요. 두 사람은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찾아서요. 6개월 후 옛 흥낭파 아지트 자리에 깨끗한 새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백호노인 복지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김철민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 맛있는 점심 준비됐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노인들이 따뜻한 미소로 줄을 서고 있었어요. 김철민이 직접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드시고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우리가 살아. 한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왕사부가 배달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형님,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도시락 배달 다녀왔습니다. 다른 옛 조직원들도 재단의 직원이 되어 땀 흘리고 있었어요. 주먹질 대신 사랑과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허, 이제야 진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 같구먼. 왕사부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 시간 군 병원에서는 이지은이 젊은 병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센터였어요. 저는 아직도 총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리고 무섭습니다.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지은이 병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이겨낼 수는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병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이지은이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격장에서 이지은이 병사에게 총을 건네줬어요. 자, 겁내지 말고 천천히 해보세요. 병사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이 곁에서 차분하게 격려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함께 있으니까. 병사가 조심스럽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알이 표적 정중앙에 맞았어요. 제가 해냈습니다. 병사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지은도 진심으로 기뻤어요.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치유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이지은이 공원에서 조깅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벤치 근처에서 김철민이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비행기 또 날려주세요. 아이들이 김철민에게 매달렸어요. 김철민이 서툰 솜씨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하늘로 날려줬습니다.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이지은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많이 변했네. 이지은 중령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준 소령이 늠름한 군복을 입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했어요. 강소령, 여긴 웬일이에요? 이지은이 경례를 받으며 물었어요. 중령님께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민준이 자세를 고쳤습니다. 군 내부 부패 척결 및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지은이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부패 요소가 제거되고 나라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강민준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중령님 덕분입니다. 이지은이 주머니에서 낡고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군복 입은 젊은 남자 사진이었습니다. 과거 작전에서 전사한 후배의 사진이었어요. 민서가 보고 있니? 이지은이 사진을 공원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어. 네가 지키고 싶어 했던 세상이야.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인들이 평온하게 앉아있는 공원의 모습이 사진에 비쳤습니다. 김철민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지은의 얼굴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미소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이지은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공원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더없이 평화로운 하루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